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A의 두 번째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경제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익을 창출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적인 이런 상품 내지는 어떤 서비스 그리고 이제 직업 등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개념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져지는 것들, 이를테면 이제 유형의 생산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가, 뭐 음식, 어떤 의류, 자동차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일하고자 하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죠.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문하고 강의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어떤 뭐 교육을 한다라든가 의료, 금융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서비스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나아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일들의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시간 그리고 이제 돈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수익, 이익, 이제 손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얻게 되는 이제 전체적인 파이, 이 화폐에 대한 총량 자체를 이제 수익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익까지 손실은 이제 비용을 차감했을 때 과연 벌어들인 돈이 있느냐 아니면 손실이 더 크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가 사용한 비용도 이상으로 이제 벌어들인 돈 이런 것들이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뭐 이제 일단 차도 대여를 해야 될 것이고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일단 재료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못할 때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제 고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차량 렌트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임금 이런 이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이 이제 이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손실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돈은 못 벌고 손실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를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다양한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과목의 어떤 하반기에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마트라는 회사가 있죠. 유통 쪽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이제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적인 유통회사 중에서 이제 가장 매출액이 이제 높은 그런 회사로 좀 추정이 좀 되는데 최근에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 한번 보죠. 13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됩니다. 그다음 12기의 반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보게 되면 제 13기 이제 반기로 따져보게 되면요. 3개월 영업 손실이 무려 258억 정도가 되네요. 마이너스가 이제 붙어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제외한 이제 반기 어떤 순 손실을 보게 되니까 무려 790억 원의 이런 손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쿠팡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손실이 이제 누적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이 누적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이제 팔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이마트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니까 최근 1년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11만 8천 원 정도였던 주가가 많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요. 최근에는 한 7만 4천 원 정도로 조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분석을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는 지점들이야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점들은 좀 폐쇄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이마트 또 폐점, 올 들어 4개점 닫아 뭐 이런 이제 실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마트가 올해 하반기 광주점 폐점을 통해서 4개 점포를 이제 추가로 폐점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점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회사가 있게 되면요 매출을 올려서 직원들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정 정도는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 자체에 일자리도 창출을 해내고 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 어떤 복지라든가 어떤 그 관공서를 좀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뭐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게 다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활동이 이제 위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사회 전체가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이제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시간이라든가 돈에 대한 상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업가가 감당하게 될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흔히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사실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장을 하셨던 권호연 씨가 냈던 초격차라는 이제 책을 보게 되면요.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프로는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아마추어가 수비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제가 하반기에 이제 개인과 관련된 재무 관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의 어떤 재무 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 경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경영도 매우 중요하죠. 그럼 나의 재무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50세가 넘어서게 되면 개인의 자산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산을 늘렸을까? 과거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잘 조달을 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에 잘 투자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게 안전한 게 절대 아니다. 적절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벤에 들어가게 되면 30평 기준으로 이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가맹금은 한 1,000만 원,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금, 뭐 설계비, 뭐 이런 게 이제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뭐 간판 달아야 되고 기기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자 탁자, 소도구,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판매할 이제 초도 물품 이런 것들을 합하게 되면 이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 이제 임대 비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를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월세가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런 비용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시외에서 만약에 카페를 하게 되면 뭐 월세라든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위험을 줄이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외에서 하다 보면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겠죠. 반대로 나는 이렇게 이왕 사업을 하는 거 약간의 위험을 짊어지더라도 좀 시내 한복판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내 한복판에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임대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이 나가지만 훨씬 더 많은 이제 고객들이 찾아와서 매출액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가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위험을 짊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자체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위험을 많이 짊어지는 업종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제약 업종들이 가장 이제 위험이 높은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약 업종의 R&D 예산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기준으로요, R&D 예산 탑 10을 보게 되면 뭐 로슈, 존슨앤존슨,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들 뭐 들어볼 만한 이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슈 같은 경우는요 매출액 대비 R&D 예산이 무려 22%나 됩니다. 원화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거의 19조 5,790억 원,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D 예산을 투입해서 약 하나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뭐 정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오면서 사실 출시 직전에 이렇게 실제 이제 약 발매가 이제 중단돼 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뚫고 만약에 약을 하나 제대로 개발을 한다. R&D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실제 약을 이제 실제 생산하는 그 단가 자체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충분하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 업계를 보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나뉘어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있죠.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한국 얀센이라는 이제 제약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은 이른바 특허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허약을 가지고 의사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요. 처방과 관련된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외국계 제약회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나왔는데 의사들이 그 신약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약들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작용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 신약이 나왔는데 이 약을 환자에게 썼을 때 도대체 어떤 부작용이 났는지에 대한 임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제약회사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이게 이런 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의사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처방에 대한 습관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의 역할이라면 반대로 이제 한국과 관련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제네릭이라고 해가지고 특허가 끝났을 때 그 약을 이제 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제 특정한 뭐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약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매와 관련된 약이 있다. 그 약과 관련돼서 뭐 일정한 기간에 특허가 끝났다. 어, 그러면 이제 그 국내 회사에서 이제 그걸 그대로 복제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과 관련돼서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차별점이 약 복제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의사들한테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와 관련된 제약회사와 한국계 제약회사 간의 영업 방식이 다 다른 것도 이 R&D 예산 자체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특허약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허권이 있는 이제 그 차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제 예산 자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회사가 좀 투자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예산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죠. 기업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하다 못해서 카페를 한다라고 쳐도 이 카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회사가 카페에서 주인도 돈을 벌고 직원도 돈을 벌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와 직원 모두가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금을 가지고 다양한 행정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공공기관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를 좀 확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질이 이제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헌법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권리들이 있죠.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또 환경 보호라든가 교육, 의료 서비스 뭐 이런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일반적인 행복 수준을 우리 이제 삶의 질을 이제 높인다라고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세금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가 축소되는 이런 단점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중국과 관련된 무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그 관계가 조금 이렇게 나빠지면서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받아들였던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충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데서 매출액이 정말 크게 감소를 했어요. 매출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세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천에 이제 하이닉스가 있죠. 전체 세수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에서 이제 30% 정도가 되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2022년에 세금이 그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세금이 예를 들어서 2,141억 원이었는데 이게 1,500억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2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는데 이게 1,400억 원으로 좀 줄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이 줄다 보면 지역사회의 복지 자체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성과 급여를 받잖아요. 성과급을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지역 사회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더 많이 사 먹을 수가 있고 옷도 더 사고 가전 제품도 더 많이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그 세금이 더 거치는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반도체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까 직원들의 어떤 소비 활동을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 세수 감소로 좀 연결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뭐 그냥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고객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은행에서 대출 받으니까 뭐 이렇게 작은 거 관련돼서 이제 채권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뭐 주주, 채권단, 고객뿐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나 정책에 의해서
이익이나 손실을 입게 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제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전체적인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그 제품을 만들려면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환경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국가 전체적으로 향후에 지불해야 될 비용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환경주의자들이 기업을 이제 감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럼 요즘에는 실제 환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각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죠. 근데 그 기업에서 투자 자금을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주의자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된 중간재 공급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일 감정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급자라든가 정부 관계자, 종업원, 소매상들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죠. 반대로 이제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기업이 본인들의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임금을 깎아버리게 되면 직원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과하게 임금을 받으려고 실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노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격하게 했다가 기업 자체가 이제 폐쇄가 돼버리거나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 자체를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 조선업의 인력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조선소 쪽이 기본적으로 월급이 너무 작더라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D 뭐 조선 회사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들이 자꾸 이탈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 안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 다른 회사 가가지고 막노동을 해도 그보다 돈도 많이 받더라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조선업과 관련된 이런 고급 인력이 필요한 데서 자꾸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너무 임금이 작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선업의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업이 이런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충분하게 책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이제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품 자체에 신뢰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향후 수주받는 데도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들이 좀 다각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웃소싱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인소싱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이걸 이제 오프쇼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일부 혹은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른 기업이 담당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가 헤드쿼터는 이제 미국 본사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본사가 담당을 하는데 제품은 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그 제조와 관련된 건 다 다른 나라로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실
이게 꼭 좋은 거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환경에 대한 이슈가 없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 이런 나라들에서 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관련된 데서 이제 제조를 하려면 환경에 대한 규제도 좀 지켜야 되고 임금도 많이 줘야 되니까 이거 그냥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동남아라든가 뭐 아시아 처음에 이제 극동 아시아 이쪽에서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제조하는 나라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인권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상생하는 이거 이제 글로벌 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예,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좀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소싱은 이제 뭐냐면요. 기업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기능을요. 조직 안에서 총괄적으로 제공,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작업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고 엔지니어링 작업은 이제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하고요. 생산은 이제 엘레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하는.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서비스와 기능 자체를 조직 안에서 총괄적으로 제공, 조달하는 방식이 인소싱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이마트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마트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트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쿠팡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같은 데서 확인해 보면 나와요.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죠. 생각보다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크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건데 두 기업 간의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